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 모시고요. 이 폭염의 전기대란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스튜디오를 모셨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이? 분위기가 네. 굉장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광화문 스튜디오이고요. 여기서 월요일부터 지금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다가 덥지 않으셨어요? 많이 더웠습니다. 네, 시청학 광장 걷는데 벌써 시간이 아직 한낮이 안 됐는데도 뜨거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이고 네. 11시 이전이 10시 반 그때쯤 지나셨을 것 같은데 엄청 네. 뜨거운데 지금 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최근에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깝게는 저 이를테면은 메카에서 이맘때면 또 하지 성지 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년에도 뜨겁긴 했지만은 1,300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아이고 1,300명이나. 순례객들이 성지에 와서 1,300명이나 사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밖에도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맘때면은 6월 때면은 지구가 이게 기울어져서 돌지 않습니까? 근데 요 하지쯤에는 이 소위 얘기하는 북회기선, 북이 한 23.5도쯤 정도의 해가 제일, 그러니까 머리 위로 해가 뜹니다. 네. 근데 이 북회기선이 어디를 지나냐면은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인도 북부, 그래서 중국 남부, 멕시코 이런 식으로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제일 뜨거울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폭염 뉴스가 계속 있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쭉 놓고 보니까 그때도 계속 최악의 폭염이다라고 했는데 점점 더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고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중동 덥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중동도 5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중동의 폭염이 그 다음에 어디 영향을 미치냐면은 지중해 건너서 남유럽에 지금 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몬테네그로나 이 보스니아 이런 쪽에 발칸반도에 또 40도가 넘는 폭염이 몰아닥쳤고요. 당연히 스페인 쪽으로도 가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인도는 4, 5, 6월이 여름 제일 절정입니다. 그래서 4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예년 기온과 같은데 올해는 50도 넘는 기온들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한낮에 제일 좀 선선해야 될 한밤중에 또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니까 그 더운 인도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0도가 넘는데 어떻게 살아가죠 거기서? 거기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적응해서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힘든 걸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응이 된다고 그래도 전력 수요가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아마 공식적인 자리는 진행이 대부분 안 될 것 같고, 에어컨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저기서 정전 소식도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폭염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냉방 수요가 엄청나게 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기존에 감당할 수 있는 부하보다 넘어서게 되면 전력 계통이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정전 사태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발칸반도에 좀 때이른 폭염이 몰아치면서 보스니아 이런 일대, 몬테네그로 이 일대에도 심지어 크로아티아까지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사실 우리가 중동 하면은 산유국이니까 에너지 부국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워낙 더워도 에어컨 펑펑 틀면서 그래도 시원하게 살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스키장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좀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그리고 폭염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중동도 버거울 정도로 지금 이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쿠웨이트 그 부국에서도 지금 순환정전 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전기가 모자라면 그냥 옆에서 석유 조금 더 퍼다 올려가지고 그냥 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석유는 많지만 이 발전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거기 에너지 과소비가 심한 나라여서
그런 생활을 유지하려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쿠웨이트가 순환정전하고 있다고요? 네, 쿠웨이트가 일단은 돈으로 주변 국가 오만이나 뭐 그런 데서 전력을 급히 좀 비싸게 오면 와서 충당은 하지만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전력 최근에는 이런 패턴들이 점점 더 심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전력 수요와 무관하게 전기가 끊기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이 동부나 중부에 걸쳐서 대략 한 35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최근에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콜로라도 같은 데서 갑자기 강제 정전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산불 위험 때문입니다. 이 연관이 갑자기 안 되시죠?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폭염인데 왜 산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우리가 뉴스를 잘 보시면은 미국은 땅이 넓고 숲도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뭐 캘리포니아나 오리건이나 콜로라도 같이 로키 산맥에 이 굉장히 이 숲 빽빽한 곳에서 큰 산불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 산불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뭐 자연적으로 번개가 쳐갖고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은 또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전선 때문에 벌어집니다. 전선이 화재 원인이 된다? 네. 미국의 이 송전선들, 대륙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송전선들이 요맘때 되면은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붑니다.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강풍이 불면은 이 송전선이 쓰러지기가 쉬워요.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나무 전봇대도 여전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다 보니까 미국의 뭐 내륙에 토네이도 불면 난리 나듯이 강철로 세운 이런 송전탑도 쓰러지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전기가 흐르는 상태로 이게 쓰러지게 되면은 이 전기줄이 막 끊어지고 합선이 되면서 스파크가 바바바박 튀거든요. 그럼 이 불똥이 주변에 숲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것도 산불의 원인이 되죠. 이렇게 전기줄에 의한 산불이 대략 한 10% 정도 이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산불 중에서 10%는 전기 사고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즘 산불로 굉장히 고민하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미 그래서 한 2012년부터 산불 위험이 높으니까 강풍이 불고 고온 건조한 시기가 되면은 강제로 송전을 중단할 수 있는 법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때는 한 7월, 8월 정도에 많이 발동이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계속 이게 발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불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났을 때 너무 오랫동안 안 잡혀가지고 진짜 사람들 사는 동네까지 막 연기가 자욱하다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불촉인데도 뭐 불지옥이 펼쳐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예 전기를 끊어서 그 원인을 원천 차단한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그러면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송배전이 지금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기 자체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훨씬 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큰 틀에선. 네, 그런 식으로 뭐 송배전 용량도 부족하고 이렇게 불시에 이 송배전을 끊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를 빠르게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 송전이 끊기게 되면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요금이 경쟁 요금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요금이 많이 올라서 소위 말하는 전기세 폭탄을 맞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 발전사별로 다른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경쟁적으로 입찰해서 공급되는 그런 방식이죠. 네, 그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전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반영이 되는군요. 그거. 네, 그래갖고 뭐 수요가 몰릴 때 많이 쓰면은 요금 폭탄을 맞게 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미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전력 수요가 이 에너지 소비들 중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폭염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폭염으로 인해서 이 피크 타임에 쓰는 전력, 피크 전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런 수요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잠깐 이제 경기가 좀 냉각이 되면서 이 선진국에서는 좀 주나 싶었더니 여전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장기적인 전망을 보더라도 이게 당분간 한 연간 평균 한 3% 정도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게 결국에 기후변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려면은 전기 사용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근데 전기 사용을 에어컨을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건가요? 그거 말고도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화석연료,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원이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네네.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전기차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이 박사님도 전기차 타고 계시죠? 저는 수소 전기차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에 이쪽으로 에너지 전환이 있다 보니까 전기는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냉난방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이 전기 사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도시가스로 다 떼고 있긴 한데. 네, 그죠? 우리는 사실 이게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우리는 워낙 도시가스가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난방은 다 도시가스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선진국의 요즘 트렌드는 이 냉난방을 모두 다 전기로 하는 거. 이걸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히트펌프라는 게 있거든요. 히트펌프요? 네, 이 히트펌프로 다 대체하는 추세여갖고 사실 이게 지금 전기차 수요가 사실은 한 0.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서. 전체 전기 사용량 네, 중에서 전체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한 이게 10% 20% 정도까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사용량의 한 반 정도가 이런 건물 냉난방 수요인데 또 이쪽도 점점점 가스 같은 거를 전기로 대체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압력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차, 히트펌프 이 두 가지가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핫한 분야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숫자를 보면은 간단하게 숫자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의 전기 사용량이 대략 한 25,000 테라와트씩. 테라와트는 이게 어려워지네요.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지금 2조 5천억 와트 한 시간에 2조 5천억 와트를 소모하는 그런 만큼의 에너지 양을 갖다가 전력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네, 근데 2050년에는 이게 한 2배, 3배 정도 늘어나야 됩니다. 2배 내지 3배가 된다고요? 네. 지금 2024년인데 25년 만에 2~3배로 늘어난다. 네. 엄청나네요, 그건. 그 중에 역시 가장 많은 수요 견인하는 게 중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도 전 세계의 3분의 1을 쓰고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올라갈 것이고요. 북중미가 지금 그거보다 좀 적은 전 세계 한 5분의 1, 한 5,000 테라와트인데 역시 북중미도 한 2배 정도. 그리고 인도는 지금 사실은 적게 쓰고 있는데 인도는 전기를 한 1,500밖에 안 쓰고 있는데 이젠 인도도 지금보단 이런 냉난방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좀 살짝 넘어갔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히트펌프였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다 오질 않아요. 히트펌프라는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에어컨 알고 있잖아요. 에어컨 전기로 돌아가고 차갑게 만들어주는 건데. 에어컨하고 무슨 온풍기가 이렇게 결합된 그런 컨셉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히트펌프가 주변에 별로 돌아가고 있는 걸 못 보셔갖고, 왜 우리는 전기로 냉난방 한다고 하면은, 냉방은 많이 하죠. 우리 에어컨 지금 다 틀고 있듯이, 에어컨 틀고 있고, 난방은 주로 우리 전기 히터로 하고 있잖아요. 빨갛게 달궈지는. 그러니까 주 난방은 가스 태우는 걸로 가스 보일러로 하고 이제 보조적으로 발 따뜻하게 하거나 그럴 때 전기 히터 쓰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리를 이해해 보면은 사실은 에어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사실 우리 실내기와 실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내기에서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를 냉매가 돌고 있잖아요. 프레온 가스나 이런 게 들어있는. 그래서 실내기에서
이걸 갖다가 실내기에서 팽창을 시키면서 열을 뺐습니다. 그래서 냉매로 열을 갖다가 담아낸 다음에 이게 순환하면서 바깥에 실외기로 냉매가 나가서 거기서 이제 압축을 시키면서 이 열을 갖다가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냉매가 일종의 열을 퍼나르는 이 버켓이 되고 그래서 이 실내에서 열을 퍼날라서 실외기로 바깥에 퍼서 버리는 이런 순환 과정을 계속 네네.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데 히트 펌프는 여기에 기능을 하나 더해갖고 이 실내기와 실외기의 이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반대로 그러면은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이 실내는 차가워지고 실외는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실내기와 실외기의 기능을 바꾸면은 이 바깥에는 시원해지고 안에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을 할 때는 그 방향을 반대로 바꿔갖고 이 실외기를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그렇군요. 집안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한 기기에서 네, 동시에 한 기기에서 이게 체인지가 되는 게 히트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인데 실내기와 실외기를 바꿀 수 있는 에어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굳이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에어컨으로 냉방을 할 필요는 없네요. 한 기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요즘 선진국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뭐 이게 요즘 기존에는 가스가 되게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유럽 보시면은 원래 유럽이 싸게 가스를 쓸 수 있었던 원천이 러시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러시아 가스 쓰지 말자라고 이렇게 되면서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유럽 같은 경우는 한 70~80%가 가스 난방인데 이거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어차피 가스도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 기후 변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다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일원화시켜서 바꿀 수 있는 이런 히트 펌프의 보급을 촉진시키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미국도 냉난방 엄청 세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모되는 그리고 여기서 방출되는 이 온실가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체시켜야 되고 기존에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진 때문에 원래 가스를 잘 안 썼어요. 캘리포니아 가 보시면은 다 난방도 전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이게 다 비효율적인 전기 히터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도 효율적인 히트 펌프로 바꿔라라는 식으로 지금 점점점 압력이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전기로 가게 만들고 있어. 네. 그리고 냉난방도 전기로 하도록 만들고 있어. 네. 지금 이런 거네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교통 분야, 또 산업 분야, 건물 분야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전기로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게 합쳐져서 전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수요가. 근데 최근에 또 우리 많이 다뤘지만 생성형 AI 만들면서 또 그거 데이터 센터 만들면은 이제 이 전기 감당 어떻게 하냐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수요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 앞에 거 그렇습니다. 비교할 정도로 많아요? 네. 지금 냉난방 수요는 뭐 냉난방 전기 수요는 연간 뭐 2~3% 정도 올라가고 지금 전기차 수요는 연평균 한 10% 정도 가까이 계속 꾸준히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이 말씀하신 AI로 인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 전력 수요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양이 아니라고 우리가 봐왔는데 지금부터가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제가 본 기사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존에 요즘 전력회사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우리 전력선 이만큼 많이 넣어줘 라고 한 요구가 상상을 초월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북미 기준으로는 데이터 센터 발전 회사에 요구하는 게 대략 한 30메가와트 정도, 이 정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30메가와트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소양강댐 수력발전소에서 전기 발전 용량이 한 20메가와트 정도가 되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커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보통 1000메가와트에서 한 14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발전 용량이 네, 그런 발전 거죠. 용량이. 네. 그런데 요즘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 한 100메가와트 정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 3배 정도 이미 네. 큰 거죠. 이게 이 서버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AI 요즘 서버들 엔비디아 GPU들 많이 박아놓은 이 서버들이
기존 서버들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거의 한 5배에서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데이터 센터와 또 전기 많이 먹는 게 암호화폐 채굴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전 세계 전력 수요의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 암호화폐도 있구나. 네. 근데 이 많다. 지금 수요가 네. 앞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2%나 된다는 것도 엄청난 거 아니? 지금 말씀하신 2%가 전체 네, 전기 전체 수요 중에서 2%를 네. 암호화폐 채굴하는데 암호화폐 플러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AI 블록체인 요 기술 영역에서만 그렇죠. 2%를 쓰고 있다. 네. 그거 엄청 큰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근데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갖고 2026년에는 이 양이 이 1000테라와트시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이 안 오실 텐데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1년에 소비하는 전력이 한 600테라와트시 정도 됩니다. 한국 전체.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 거의 독일도 한 그 정도거든요. 네. 근데 한국, 독일 합친 만큼을 이제 좀 있으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모한다는 겁니다. 한국 독일이면 경제 대국인데 우리가 뭐 네. 먹고 마시고 난방하고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거 다 합친 거 뭐 반도체 공장 돌리고 이런 거 다 합친 거보다도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먹는 게 2배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어. 지금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주로 미국에 몰려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특히 수요 증가가 굉장히 심각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2030년이 되면은 미국만 한 400테라와트시 정도 돼서 데이터 센터가요. 네. 그래서 미국 전력 소비 전체의 한 7.5%, 지금은 한 3% 정도거든요. 근데 앞으로 7.5% 정도까지 비중이 차지할 2배 거라고 이상으로 하니까 오르네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수요의 어마어마한 드라이버가 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이게 다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어쨌든 뭐 가까운 곳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요즘은 데이터 안보라고 해가지고 또 자국 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게 또 지금 각국에서 네. 칩만 주면 우리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용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전력 수요 증가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서 될 건가 이게 또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얼핏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산업이 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도 전력 많이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합니다. 이게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이거 정제하고 특히 요즘은 EUV 이 장비들 아주 미세하게 이 강한 빛을 쏴갖고 요걸 깎아야 되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지금 TSMC가 1년에 소비하는 전력이 대략 한 25테라와트시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대만이 1년에 생산하는 전력이 한 250에서 500테라와트시 정도 돼요. 지금 이게 10%가 넘습니다. 대만 전력 소비에. 대만 나라 전체 전력 네. 소비 10% 넘게 TSMC 한 회사에서 네. 지금 반도체 만드는 데 쓰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네, TSMC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원래 2020년대 초반에는 이게 한 2021년에 5% 6% 차지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늘어서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 장사 잘 되는 건 좋은데 그만큼 대만이 전력으로 전력 공급에 나서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지금 네. 근데 뭐 아리백이라고 해서 네. 다 100% 기업 산업용 전기는 100%이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이 또 글로벌하게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 맞춰야 된다고 난리인 것 같던데. 아,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예, 반도체 강국인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공급받는데 굉장히 약점이 많거든요. 예, 아무래도 땅이 부족하고 특히 산지가 많다 보니까 뭐 패널이나 터빈 깔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한국,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전체 9%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만도 10.5%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원전으로라도 그래도 저탄소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대만은 지진이 많이 나서 원전 많이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만은 화석 에너지 비중이 80%가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린피스나 이런 전 세계 환경 단체들이 TSMC한테 너네 아리백 이거 하는 거냐 되게 압박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대만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문제죠. 지금 또 우리나라는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걸로 한계가 있으니까 대신 저탄소원 원전으로 우린 어떻게 좀 때우면 안 되겠니라고 하지만은 국제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도 않고 또 원전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송전선으로 확보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이게 반도체 국가산단을 경기도에 만든다고 하면은, 용인에 만든다고 하면은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요, 진짜? 소비하는 데는 거의 다 경기도 네. 충청도 요 지역이고 생산하는 원전은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동해안 바닷가 쪽에 많은데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고압 송전선로가 굉장히 건강에 위험을 끼친다 그래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게 참 문제고요. 미국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미국은 그 점에서 일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거는 좋죠. 미국은 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소 만들기 좋은 이런 황무지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 설비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도 송전 인프라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전 인프라가 굉장히 옛날에 지어져서 용량이 부족한 데가 많고 거기도 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중간에 끊길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에 노출된 점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송배전이 처음에도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겠네요. 네. 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재생에너지가 많은 데는 이런 송배전 인프라의 낙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지금 설비를 늘리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다나 이런데 아무리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 많이 만들면 뭐 합니까? 결국에 이걸 사용하는 곳으로 끌고 오는 이 전기줄이 튼튼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선진국들은 이게 굉장히 노후해져 있다는 이런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무래도 산업화 역사가 우리보다 길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인프라가 대부분 1970년대부터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이 정도 돼갖고 거의 이제 사용 연한에 도달한 곳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 통계 보면은 현재 이 송전망이 한 10만 킬로미터, 이 전기줄 길이 합치면은, 그리고 배전망, 변전소에서 각 이 수요처에 공급하는 배전망이 한 3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2030년까지 이 송전망은 90%를 대체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배전망도 약 560만 킬로미터 정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20% 이상을 대체하고 거기에 220만 킬로미터를 더 증설해야 하는 이런 참 난감한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송전망은 90%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네, 앞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5년에서 10년 동안 그게 가능한가? 네. 근데 또 그거 잘 안 되면, 안 하면은 아까 처음에는 이게 전신주 넘어져가지고 산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보다 전력 수요 훨씬 많아지면 훨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된 정전과 뭐 이런 과부하로 인한 이 돌발 피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전기라는 게 이 갑자기 끊겼을 때, 우리 정전 났을 때 뭐 갑자기 작업 날아가고 공장 셧다운 됐을 때 기기 망가지고 하는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이 선진국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큰 이슈입니다. 이거 극단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해일이 일어서 사고의 맞습니다. 원인이 된 거지. 기후 변화는 이런 것도, 이런 위기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변화라는 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갖다가 더더욱 빈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이 IEA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이런 전력망이 고장을 일으키고 해서 정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연간 한 1,000억 달러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40조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가 됐고, 지난 2021년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연평균 한 평균 7시간 정도 정전에 시달린다고 해요. 근데 1년에 7시간. 네, 그 중에 이런 기후 재난에 의한 정전이 한 5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대부분 기후재난 때문에 생긴 네, 정전이네요. 여러 가지 뭐 번개 친다든가 아까 같이 산불 나서 셧다운 한다든가 뭐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기후 재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은 이 시간이 더욱 더 길어지고 그만큼
야, 전기 당장 써야 되는데 아주 급해 죽겠는데 정작 이 생산된 전기가 안 오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네. 그런 사고도 계속해서 네. 이어질 거고. 얼마 전에 뭐 불과 며칠 전에 영국의 맨체스터, 영국 제2의 도시 맨체스터 공항이 정전으로 몇 시간 동안 마비가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맨체스터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막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되면서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겁니다. 뭐 그 안에서 당연히 비행기 이착륙도 제대로 안 되고 이 항공기 수화물도 처리가 안 되고 그 안에서 뭐 냉난방 다 꺼지고 음식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이 공항에 발이 묶여갖고 또 이걸 갖다가 다시 뭐 전원을 복구하려고 보니까 이 원래 전기 장치는 켜고 끌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때 갑자기 돌발 전류가 튀면서 더 망가질 수 있는데 그런 사고가 실제로 발생해 갖고 일부 시스템은 뭐 하루 이상 복구가 안 돼서 진짜 수많은 불편이 일어났는데 이처럼 우리는 전기 없이는 참 못 사는 이 세계에 지금 있는데 이런 문제가 빈번하면 아유, 그 불편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공항 같은 기관 시설이 그렇게 피해를 입을 정도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탑이 작동 안 하면은 굉장한 이 위험한 상황이 네. 올 수도 있잖아요. 다 끔찍한 전기를 상황이 작동하는 벌어질 거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지국이 작동 안 하면 우리 휴대폰 안 되면 우리 뭐 네, 전국이 마비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 지금 상상이 안 가시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뭐 교체를 한다는 건 투자잖아요. 네. 송전망 투자하고 배전망 투자하고 또 이렇게 전력 생산에 투자하고 투자는 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선진국에서 이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최근에 계속 이 분야 발표가 있죠.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해서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요즘은 또 인프라법을 드라이브 하면서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이런 송배전망 강화에 정부가 35억 달러를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는 총 한 80억 달러 투자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송전망들 확충하는 것 외에도 좀 신개념 송배전망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서 전기를 옮겨오는 것이 위험이 많으니까 최근에는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해서 각 지역의 산재한 이런 작은 이 태양광 풍력발전소에서부터 거기 전기를 저장해 나갔고 그 지역에만 공급해서 지역 완결형 이런 송배전망을 갖추자라는 마이크로그리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한 400군데 이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의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에너지주가 최근에 많이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AI주가 사실 요즘 되게 주식시장에 핫템하지 예, 않습니까? 다 엔비디아 얘기만 엔비디아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가 그 다음에 들썩거리고 맞아요. 있는데 이미 발빠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야 이게 늘면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에너지 투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 테마로 이제 에너지에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관련된 주가도 요즘 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 어떤 게 있나요? 에너지 기업이 사실 우리는 못 들어본 이제 지역 에너지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쪽에 보시면은 이게 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 하든 이런 발전소들이 요즘 이런 데이터 센터 때문에 굉장히 화랑이라고 하니까 뭐 AI 요 지금 붐에 못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붐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 또 크게 벌어질 텐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네. 오늘 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제가 일단 폭염이 왔고 전력수는 엄청나게 늘어요. 우리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대응을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영역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익숙한 곳들이었어 다. 자동차, 전기차로 바꾼다. 그 다음에 냉난방, 히트펌프로 바꾼다. 네. 그러니까 건물 분야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AI와 반도체, 네. 뭐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반도체 공장 생기고 데이터 센터 생기고 여기서 전기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여기서 송배전망을 증설해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망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경제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발전소, 송배전망 모든 분야에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히트펌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여쭤보고 네.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냐면 자동차 알아요. 전기차, 테슬라, 뭐 현대차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알잖아요. 오픈 AI, 네. 뭐 구글부터 시작해 엔비디아 반도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다 알잖아요. 네. 히트펌프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는 뭔가, 그럼 히트펌프 만드는 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막 열심히 수요를 감당하려고 열심히 투자하고 그러고 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이 히트펌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고속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트펌프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지만 에어컨을 좀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전통적인 에어컨에 강한 기업들이 또 이 분야의 또 강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LG, 삼성 이런데 에어컨 잘 만들지 맞아요. 않습니까? 세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처럼 에어컨에만 편중돼 있고 히트펌프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 국내 업체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글로벌에서 이런 쪽에 좀 더 먼저 눈을 뜬 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일본에 보면은 일본의 다이킨이라고 또 유명한 이 에어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이킨이 되게 히트펌프에 적극적이고,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이 일본은 다이킨, 미쓰비시, 요즘은 또 파나소닉까지 이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 유럽에서도 이게 확대가 되니까 뭐 이름 잘 들어봤어요. 보쉬, 그리고 덴마크의 뭐 덴포스, 네. 뭐 비스만, 바텐팔 이런 뭐 업체들이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뭐 인고솔, UTC, 캐리어 이런 데들 에어컨 분야에서 좀 들어봤을 만한 기업들이 요즘 이 분야에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LG 삼성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주로 지금은 수출용으로만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국내에도 보급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 업체들이 굉장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좀 딱 하나 지배적인 업체들이 없고, 대략 한 MS 마켓쉐어가 한 10% 전후에서 지금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 자체가 아주 혁신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규모의 경제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이런 면에서의 좀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어느 쪽이 빨리 치고 나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 분야의 업계 경쟁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쓰비시, 파나소닉, 캐리어 이런 기업들은 다 한물 강기업인 줄 알았더니 그 히트펌프를 얹고 권토 중래를 노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가 봐요. 네, 다른 분야에서 많이 망했으니까 이런 쪽에라도 우리가 좀 빨리 잡아보자라는 그런 좀 굉장히 의욕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 박사님하고 같이 너무 그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미있게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폭염이 다가오는데 이게 기후 위기로 다가온 거고 한풀에 꺾일 건 아니고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 인류의 대응 방향은 전기를 많이 쓰도록 하자. 화석연료에서 전기를 옮긴 다음에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자. 또 한쪽에서 뭐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만들자. 이렇게 지금 그 구조를 바꾸고 있고, 근데 이거 거대한 구조 변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디에 무엇이 투자되는지를 잘 지켜보면 또 경제적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테크노믹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